호모데우스, 이제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갑니다. 제1부 호모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종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호모사피엔스는 우월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골목대장에 지나지 않는가? 다른 동물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인간은 오래전에 신이 되었다.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의 역사를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마이오세 같은 시대로 구분한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홀로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7만 년을 인류세, 즉 인류의 시대로 부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 몇만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생태계의 독보적 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례없는 현상으로 약 40억 년 전 생명이 처음 출현한 이래 단일종이 혼자 힘으로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킨 예는 없다.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는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고 생명을 유기적 영역에서 비유기적 영역으로 확장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지구는 단일한 생태계로 구성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느슨하게 연결된 많은 생태계들의 집합이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지구를 독립적인 생태 구역으로 나누던 장벽을 깨뜨렸다. 인류세에 지구는 최초로 단일한 생태적 단위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미국은 여전히 기후와 지형이 다르지만 인간이 전 세계 생물들을 거리나 지리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뒤섞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인류종,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던 대형 동물의 90%, 아메리카에 살던 대형 포유류의 75%, 지구의 모든 대형 육상 포유류의 약 50%를 멸종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농업혁명은 지구상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물인 가축들을 탄생시켰다. 초기엔 인간이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이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 20종 이하에 그쳤지만 몇 세기가 지나면서 지금은 대형 동물의 90%가 가축화되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축들이 야생의 사촌이나 조상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야생의 멧돼지들은 온종일 먹이, 물, 쉴 곳을 찾아다녀야 하고 사자나 기생충 또는 홍수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가축화된 돼지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먹이, 물, 쉴 곳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주고 포식자와 자연 재해로부터도 보호해준다. 그러나 농장에서 키우는 가축화된 동물들의 고통은 죽는 방식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사는 방식에 달려있다. 두 가지 모순된 요인, 즉 인간의 욕망과 동물의 필요에 따라 인간은 고기를 얻기 위해 돼지를 기르지만 고기를 꾸준히 공급받으려면 장기간에 걸쳐 돼지의 생존과 번식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서 말이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 농장에 사는 대부분의 암돼지들은 가로 2m, 세로 60cm의 작은 생식 우리에 갇혀 지낸다. 이런 환경에서 석 달 반을 지낸 뒤 그 암돼지들은 약간 더 넓은 우리로 옮겨져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인다. 자연 상태에서 새끼 돼지들은 10주 내지 20주쯤 젖을 먹지만 공장식 농장에서는 2주에서 4주 만에 강제로 젖을 떼고 어미에게서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보내진 뒤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도축된다. 물론 농장주들은 암돼지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충분한 먹이를 주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하고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공수정을 한다. 돼지 같은 동물들이 실제로 주관적 필요와 감각, 감정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인형도 사랑과 분노를 느낀다고 믿는 것처럼 인간 외의 존재들에게 인간의 성질을 부여하는 인간화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돼지에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화가 아니다. 그것은 포유류화이다. 감정은 인간만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은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성질이다. 최근 생명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감정은 모든 포유류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오늘날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이해하려면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그것이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알고리즘이란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군의 방법론적 단계들이다. 알고리즘은 특정한 계산이 아니라 계산할 때 따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두 수의 평균수를 구하고 싶다면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알고리즘은 이렇게 명령한다. 1단계, 두 수를 더해라. 2단계, 그 합을 2로 나누라. 더 복잡한 예로는 요리 레시피가 있다. 예컨대 채소 수프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명령할 것이다. 1단계, 기름 반컵을 냄비에 넣고 달군다. 2단계, 양파 4개를 잘게 다진다. 3단계, 4단계, 5단계, 대략 이런 식이다. 당신은 같은 알고리즘을 수십 번씩 실행할 수 있고 매번 사용하는 채소를 조금씩 달리해서 약간 다른 수프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그대로이다. 레시피만으로 수프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레시피를 읽고 시키는 대로 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 대신 이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실행할 기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음료수 자판기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생물학자들은 버튼을 누르고 차를 마시는 사람 역시 알고리즘이라는 확고한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사람은 자판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그렇다 해도 알고리즘인 것은 확실하다. 자판기처럼 올바른 조합의 버튼들을 누르면 또 다른 자판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복제하는 알고리즘이다. 자판기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은 기계 장치와 전기 회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인간은 감각, 감정,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즉, 배우자, 직업, 거주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포함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99%는 감각, 감정, 욕망이라고 불리는 매우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모든 포유류와 조류의 삶을 제어하기 때문에 인간, 긴팔 원숭이, 돼지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이들의 뇌의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한 신경 과정이 일어난다. 물론 인간은 모르는 돼지들만의 감정도 분명 있을 테지만 중요한 감정 하나만큼은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듯한데 바로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감이다. 육류업계와 낙농업계는 포유류 세계의 근본인 정서적 유대를 끊으며 출발한다. 농장주들은 번식용 암돼지와 젖자는 암소를 거듭해서 수정시킨다. 하지만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떨어져 어미의 따스한 온기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성장한다. 한편 농부들은 자신들이 가축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유신론적 종교의 미명 아래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나머지 창조물을 위해 군림하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은 오직 인간에게만 불멸의 영혼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 된 반면 다른 모든 유기체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영혼 없는 동물들은 엑스트라일 뿐이었다. 신은 비를 내리고 열매와 젖이 많이 생산되게 하고 농작물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단 인간이 그 대가로 뭔가를 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 농업계약의 본질이었다. 신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량을 늘려주며 그 대가로 인간은 신과 수확물을 공유해야 했다. 그리고 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의 나머지 구성원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농업사회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우월하다는 사실과 동물들을 착취하는 행태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았다. 모든 종교는 존재의 자연적 위기에 따라 특정한 제약을 지키는 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을 통제하고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근대 과학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다.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동식물을 침묵시키고 과학혁명을 통해 신도 침묵시켰다. 과학자들의 호기심 덕분에 인류는 우주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기술 낙원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생명공학, 나노기술, 그 밖의 과학의 열매들이 무르익으면 호모사피엔스는 신같은 힘을 얻어 다시 원점인 성경의 선악과로 돌아갈 것이다.
원시 시대 실업 채집인들은 또 하나의 동물 종에 불과했다. 농부들은 자신들을 창조의 정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리를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유신론이 신을 내세워 농업을 정당화했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을 내세워 공장식 축산 농장을 정당화했다. 축산 농장은 인간의 필요, 변덕, 소망을 신성시하는 반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무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제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물들의 운명에 갑자기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들과 우리가 곧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초인적 지능과 전에 없던 성능을 갖추면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보다 더 높이 평가해야 할까?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착취하고 심지어 죽여도 괜찮을까? 컴퓨터가 지능과 성능에서 인간을 앞선 뒤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생명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의 지능과 능력을 그토록 막강하게 만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인간과 초인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알기 위해 호모사피엔스의 본성과 힘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종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피엔스들은 우리가 마법 같은 자질을 가졌다고 스스로 세뇌한다. 그 자질은 우리의 막강한 힘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인간만이 가진 이 특별한 광희는 과연 무엇일까? 전통적인 일신교의 대답은 사피엔스만이 불멸의 영혼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이 호모 사피엔스들을 수만 가지 기상천외한 실험에 참여시켜 그들의 심장과 뇌를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마법의 광희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피엔스가 돼지와 달리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분명한 종교적 교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저마다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자신이 죽어도 그대로인 영원한 개인적 본질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한다. 반면 다윈은 우리에게서 영혼을 박탈했다. 당신이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진화론은 내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코끼리와 그 세포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것은 새로운 조합과 분열의 결과이다. 분리되거나 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자연 선택을 통해 생겨날 수는 없었다. 진화론이 영혼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혼이 지속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말이다. 인간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의식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영혼과는 매우 다르다. 마음은 심부럽고 영구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다. 눈이나 뇌 같은 신체 기관도 아니다. 마음은 고통, 쾌락, 분노, 사랑 같은 주관적 경험의 흐름이다. 이런 마음의 경험들은 서로 연결된 감각, 감정, 생각들로 구성되고 잠시 깜빡였다 금방 사라진다. 그럼 마음의 흐름을 구성하는 의식적 경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모든 주관적 경험에는 기본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감각과 욕망이다. 로봇과 컴퓨터는 의식이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능력을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물은 어떨까?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을까?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생명과학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포유류와 조류, 적어도 일부 파충류와 어류가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동물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의 함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일군의 전기 신호들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런 현상의 진화적 이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빈틈이다.
인간에게 발이 있는 이유는 토끼를 뒤쫓고 사자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눈이 있는 이유는 덕분에 토끼가 어디로 가고 사자가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인간은 배고픔과 두려움 같은 주관적 경험을 할까? 그리고 정말 컴퓨터에는 감각이나 욕망이 없을까? 지금은 없다 해도 충분히 복잡해지면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의식적인 마음의 경험과 무의식적인 뇌 활성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적 정설에 따르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활동의 결과이고 따라서 실제 세계와 구별이 불가능한 완전한 가상세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어떤 실체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주로 찾는 특징은 그 실체가 우리와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기와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속옷에까지 깊은 정서적 애착을 느끼지만 이런 애착은 일방적이어서 상호 교감으로 발달하지는 않는다. 반면 대부분의 개 주인들은 개가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개가 마음이 없는 자동기계가 아님을 확신한다. 2012년 7월 7일 신경생물학과 인지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모여 케임브리지 선언에 서명했다. 그 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는 능력과 함께 의식적 상태를 구성하는 신경해부학적, 신경화학적, 신경생리학적 기질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의식을 생성하는 신경 기질을 지닌 유일한 생물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이 선언 이후 2019년 5월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동물이 감흥적 존재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때 뉴질랜드는 동물 복지에 관한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1900년대 초 독일에서는 영리한 한스라는 말이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한스는 독일의 도회지와 시골 마을을 돌며 탁월한 독일어 이해력을 뽐냈고 심지어 대단한 수학 실력까지 보여주었다. 한스, 4 곱하기 3이 뭐지? 라고 물으면 한스는 발굽을 12번 쳤다. 20 빼기 11은? 이라고 적힌 종이를 보여주면 프로이센 사람들만큼이나 정확하게 발굽을 9번 쳤다. 그러나 동물이 이렇게 영리하다면 왜 말이 우리 인간을 짐술에 매지 않을까? 왜 돌고래가 인간에게 점프해서 후프를 통과하라고 시키지 않을까?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분명 다른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류가 특별한 지위를 갖는데 중요했던 자질로 도구 제작과 지능을 든다. 그러나 돌촉을 붙인 창으로 매머드를 사냥하던 인류가 2만 년 만에 우주선으로 태양계를 탐사하게 된 것은 더 능란한 손재주나 더 큰 뇌 덕분이 아니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 주요 요인은 여럿이 소통하는 능력이었다. 지능과 도구 제작 능력도 분명 중요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여럿이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이 열쇠라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집단적으로 협력한 개미와 벌은 어째서 우리보다 먼저 핵폭탄을 만들지 못했을까? 그들의 협력은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피엔스만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을 정복한 이유는 불멸의 영혼이나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 능력 덕분이다. 이와 같이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동물들 가운데 사피엔스만이 유연한 대규모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 인간 존재가 신성하다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인간만이 크고 정교한 사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침팬지, 늑대, 돌고래 같은 사회적 포유류 대부분도 두터운 친분에 의존해 사회적 협력을 한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150명 이상의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 어쨌든 인간이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 비결이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필연적 법칙 또는 신의 신성한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위협과 약속이 흔들림 없는 위기의 질서와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대개 성공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하느님에게 황소 10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면 비가 내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특정 장소에 사는 모든 사피엔스가 같은 이야기를 믿는 한 그들은 모두 똑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럴 때 이방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대규모 협력은 결국 상상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기반한다. 우리가 상상의 질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실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실제와 주관적 실제 말이다. 객관적 실제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느낌과 관계없이 존재한다. 예로 중력은 객관적 실제이다. 반면 주관적 실제는 내 개인적 믿음과 느낌에 의존한다. 내가 느끼는 심한 두통은 모든 검사 결과가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해도 나에게 100% 실제하는 주관적 실제이다. 하지만 실제에는 제3의 층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상호 주관적 실제이다. 상호 주관적 실제들은 개개인의 믿음과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지폐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입을 수도 없다. 하지만 수십억 명이 그 가치를 믿는 한 당신은 그것을 사용해 음식, 음료수, 옷을 살 수 있다. 물론 돈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 가치가 증발한다. 돈만이 아니다. 법, 신, 심지어 제국 전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신, 우리나라, 우리의 가치가 허구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왜 교회에서 결혼하고 라마단에 금식하고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 같은 특정 행동에 의미가 있을까?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견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면서 자기 영속적인 고리를 만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상호 확증을 거듭하며 의미의 그물망을 팽팽하게 만든다.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의미의 그물망이 풀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그물망이 만들어진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의 그물망들이 생기고 풀리는 것을 지켜보며 한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 후손에 이르러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렇다.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들만이 상호 주관적 의미망을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동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법, 힘, 실체, 장소로 이루어진 그물이다. 이런 그물은 인간만이 십자군, 사회주의 혁명, 인권운동을 조직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동물들은 아마 다양한 것을 상상할 것이다. 쥐를 습격하기 위해 기다리는 고양이는 쥐가 보이지 않아도 쥐의 생김새를 상상하고 심지어 쥐의 냄새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고양이들은 쥐처럼 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만 상상할 수 있다. 그들은 본 적도 냄새를 맡은 적도 맛본 적도 없는 것, 예컨대 미국 달러, 구글 기업, 유럽 연합 같은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사피엔스만이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양이와 여타 동물들은 객관적인 영역에 갇혔고 그들의 의사소통 장치는 단지 실제를 기술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반면 사피엔스는 언어를 사용해 완전히 새로운 실제들을 창조한다. 지난 7만 년 동안 사피엔스가 발명한 상호주관적 실제들은 점점 막강해졌고 오늘날 이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상호주관적인 실제들을 창조하는 능력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에게서 분리할 뿐 아니라 인문학을 생명과학에서 분리한다. 인문학은 상호주관적 실제들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 상호주관적 실제들은 호르몬과 뉴런으로 환원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내용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21세기에 역사학과 생물학의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념이라는 허구들이 유전자 가닥들을 고쳤을 것이고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후를 재설계할 것이고 산과 강 같은 지리적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들이 유전 암호와 전자 암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호 주관적 실제가 객관적 실제를 삼키고 생물학은 역사와 융합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21세기의 허구는 소행성과 자연 선택을 훨씬 능가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허구들도 해독해야 한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2부 호모사피엔스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